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소장님이신 김디모데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4.3 준비하면서 두 가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다가오는 4월 3일을 앞두고 제주 4.3 항쟁 영락교회 사제 촉구 편지 보내기 운동하고요. 네. 그리고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시리즈 이 역사학자 김준혁 교수님을 모시고 제주 4.3 특강 이렇게 네. 두 가지를 진행합니다. 먼저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 포스터에 보시면 제 벙커원 교회에서 네. 예,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3월 31일 금요일 네. 오후 2시에 지난번에는 이제 3.1절에는 전우용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김준혁 교수님을 모시고 이 교회에서 4.3에 대해서 너무 이제 왜곡되고 와전된 발언들을 설교나 예배 시간에 많이 접할 수 있고 카카오톡 방에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역사학자분을 모셔서 이 저희가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시리즈로 3.1절, 4.3, 5.18, 6월 항쟁 계속 시리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프라인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제주 4.3 항쟁 영락교회 사제 촉구 편지 보내기 운동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주 4.3 항쟁에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였던 한경직 목사가 서북청년회가 이 주도해서 진행했다는 실제 발언과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4.3 유족들에게 제주 4.3 항쟁 사건에 대해서 영락교회가 사죄를 하는 그 담임 목사님과 교인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역사 앞에 진실된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촉구하기 위해서 이 편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영락교회 김은성 담임 목사님께 보내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자필로 좀 함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를 맞이해서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목회자 분들 중에 교회에서 좀 대대적으로 여기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배 광고 시간에 목회자분들께서 이번 주일날 4.3 편지 보내기 운동을 우리가 함께 하자. 그래서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와 평화나무 홈페이지에 보시면 4.3 항쟁 영락교회 사제 촉구 편지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예배 끝나고 홍보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은 아래 보시면은 저희 평화나무 사진 전송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인증샷을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참여 동료를 위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이도 육필로 써서 이제 보낼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김은성 목사님을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저분이 나쁜 목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반듯하고 인격적이고 아주 신앙적으로 반듯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저 4.3 촉구 좀 홍보차 제 개인 페이북에 올렸는데 어떤 분들이 댓글로 이 영락교회 씨발놈들아 대가리 박아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의와 격조를 꼭 지켜주시고 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책임져야 될 분들은 이미 다 고인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후대에 계신 분들한테 촉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영락교회 보고 역사와 화해하시라 이 차원에서 이제 권면 촉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화해한다면 우리는 힘차게 또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을 좀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나무가 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극동방송 상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를 신청했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어떤 일로 방송심의를 신청했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제가 좀 해드리자면 설명해 네. 드릴게요. 예, 제가 또 이 출신이기도 하고 네. 또 극동방송 전문이시죠. 네, 또 나름대로 또 저 편성 쪽으로도 아주 네네. 관심이 많고 또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2020년 6월 19일에 극동방송에서 이제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이건 뭐 진짜 뭐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 성윤리가 사라진 나라로 이제 만들기 위한 법이다라는 식으로 허위, 왜곡, 과장 정보를 내보냈단 말이죠. 어떤 내용인지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면서 이제 시비를 저희가 따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법정 징계가 나왔습니다. 법정 징계가 나왔는데 네. 법정 징계 한 몇 번 더 받으면은 네. 방송국을 없앨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없애긴 쉽지 상당히 않지만 상징적인 그 엄청난 것 같아요. 의미가 타격이죠. 있고. 펀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네. 징계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극동방송이 이런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라면서 소송을 냈어요. 졌습니다. 극동방송이. 예, 종교의 자유 주장하면서 예. 아니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죠. 그런데 허위 사실, 가짜 뉴스까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그건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또 극동방송이 또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그렇다면은 이 허위 보도나 왜곡 보도 해서는 안 되고 또 패널들을 설정할 때도 너무 치우친 패널들만 설정을 했잖아요. 한 사람도 저기 반론을- 다른 쪽의 네.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개신교 안에도 네. 이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주류 교회하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단체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근데 그분들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한쪽 편만 모아놓고 그걸 갖고 토론이랍시고. 네. 반대 패널만 편파적으로 내보냈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허위 또는 왜곡 또는 치우친 보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그렇죠. 이번 판결의 어떤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근데 말이죠. 이번에 그 변호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 오늘의 유명한 교회. 사람입니까? 이정미 예. 전 헌법재판소장. 여기 롤 예, 그렇지. 멀리에 하시고 박근혜 네, 그 파면 탄핵. 결정을 네. 내리신 그 양반이 극동방송 박근혜를 변호인이었어요. 파면한다. 네. 이분. 그럼 전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를 썼는데도 재판관을 썼는데도 네 재판관을 썼는데 근데 졌어요. 오늘의 교회 그 장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권사님이신가 장로님으로. 사실 장로는 아니겠지. 예. 그 어느 교회 다니신다고 하면 네. 그 재판하시는 분이 어느 교회 다니신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결정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치우치신 분들도 막 꽤 많아서 그렇지. 신앙인들 중에 예. 그리고 그런 판결들도 많았고 그렇다고 재판부가 아주 뭐 터무니없는 그런 논리를 편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정말 천사도 흠모할 그런 이 판시를 했어요. 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중요하지만 종교 방송이라 하더라도 그 방송의 공적 기능을 당연히 실현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리에 반하거나 기존 청취자의 종교적 신념, 사상, 양심과 충돌되더라도 이건 기본적으로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의 공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심의 규정에 의한 심사 기준에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요. 극동방송은 어떤 그런 그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그 편성 혹은 심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김장환 목사 마음대로 그렇죠. 김 목사의 말씀이 원칙이고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사회에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또 자기들끼리 그렇게 방송할 것 같으면 유튜브를 하든지 팟캐스트를 하든지 왜 공공의 그 전파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주장만 내보내냐 이거예요. 그 저기 우리 사회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방송 심의 이 규정인데 이걸 통째로 무시하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저기 김 목사님 화가 나시면은 유튜브 방송이나 하세요.
유튜브 방송이나 하세요. 아니 그러면 뭐 무슨 소리를 하든 누가 시비를 겁니까? 그렇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그 내용에는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이걸 좀 받아들여야 할 텐데 종교의 자유라는 말로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좀 괘씸하기도 합니다. 종교의 자유와 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딪히지 않아요. 결코 종교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이 방송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말이에요. 그 종교의 자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이야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목회를 하는 분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말이야. 그야말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쥐들이 필요할 땐 종교의 자유고, 남을 억압할 땐 또, 그것도 종교의 자유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종교의 자유라고 하면서 성소수자들 억지로 깔 자유. 그게 이제 종교의 자유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자유라는 말이 뭐뭐 할 자유만 있어요. 뭐 깔 자유, 혐오할 일본 자유를 편들 줘라. 자유 이런 자유만 있고 진정한 자유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아주 고귀한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자유를 완전히 희화화시킨 주인공이 지금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에서 별꼴을 다 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자유가 비슷하게 오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자, 우리 김정한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좀 충고하자면은 올해로 이 양반이 극동방송 CEO 된 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한 50년 가까이 된. 올해가 딱 50년이에요. 6월 30일이 50년이야. 1973년 6월 30일에 제주 극동방송의 전신인 아세아 방송. 그때 개국했거든요. 아세아 방송 초대국장이 김장환이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CEO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민주국가의 어떤 공적 직함 방송국에서 회장인가요? 네? 회장 지금 뭔가요? 극동방송 이사장인데 뭐 안에서는 회장이라고 불러요. 총통 아닙니까? 총통이지 총통. 총통인데 아마 그 양반은 돌아가셔도 그 유훈 통치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23년째 우리 김 목사님과 이제 말하자면은 김 목사님이 이제 권면한다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권면. 네, 정말. 같은 목사로서. 권면을 하는 중인데 이런 권면을 한 사람이 김 목사 일생 50년에서 방송 인생 50년 전 인생을 통틀어서 김 목사한테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은 김용민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요. 우리 김 목사님 제가 다시 한번 충고드리지만은 이제 사유화할 욕심 좀 버리시고 그렇죠. 후배들한테 이제 물려주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구순이에요, 구순. 아니 구순 되신 분이 아직까지도 현직에서 뭐 인사권, 재정권을 놓지 않고 그러시면 곤란하죠. 뭐 물론 후배들 보면은 정말 삭막합니다. 황무지예요. 압니다.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다 남은 거 아니에요. 김 목사님 밑에서 그렇죠. 좋은 인재들은 다 떠나고. 심지어는 신앙 좋은 사람들도 못 견딥니다, 거기는. 이 상식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그 50년 독재를 견디기가 어렵죠. 일제강점기도 40년인데 이건 김정한 목사 강점기가 50년 이상이면은 거의 그냥 거기서는 피가 흐른다고 볼 수 있겠죠. 박정희 18년 아니에요. 박정희는 장기 독재인데요, 이거는. 아니 김정한 목사는 너무 독재하고 계시고 예전에 1988년 그때 이제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어요. 87년, 88년에 그때 극동방송 안에서도 노동조합을 만들자 이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회사 밖에 멀리서 어떤 음식점에서 정말 방을 구해가지고 그 안에서 몇 명이 이제 막 논의를 했는데 세상에 그 이튿날 김 목사가 다 부르더니 너희들 노조 만든다며? 그러더니 김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악지가 있었군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선배들이 전태 선배죠. 그 선배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지나갈 때 흙을 던지려. 아직 정정하신 분이다. 예, 그래. 그분들은 다 떠났지. 예, 그래요. 밀고 한 분이 이제 누군지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예. 아이고 참 그 인간 그렇게 참 비루하게 삽니다. 예. 자, 일단 극동방송 상황이 이렇습니다. 예. 네. 앞으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또 기독교 회복센터가 이 법안 하나를 추진하려고 노력 중이잖아요. 어떤 법안이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그 썸네일 그 제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이제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성직자, 소위 그 이단 사입이 포함 종교 성직자들, 성범죄 전과자들이 전자 발찌를 차고 나와서 똑같은 범행을 또 저지르고도 또 나왔는데 또 성직자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하고. 예,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종교계 자체적으로 재량으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사람을 다시 성직을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에서는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은 교단법에 의거해서 그 사람을 이제 목회자나 성직자를 그만두게 면직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면직을 하기 전에 지 스스로 탈퇴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그러면서 다른 교단에 가거나 징계를 피해버리는 거죠. 딴 데로 가서 징계를 피하고 아니면 자기가 교단을 차려버리거나 면직을 당해도 자기가 목사라고 사칭하고 다녀도 교단이며 뭐며 다 탈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목회자와 교회 내 성범죄 피해자들을 이제 돕고 저희가 케어해 오고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저희가 항상 이 한계를 느꼈던 지점이 교계 자체적으로는 종교계 자체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무슨 뭐 예방 교육이니 무슨 뭐 대책이니 오만 것 다 해도 종교계 스스로는 이 작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뭐 이름을 저희가 성범죄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법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재취업 금지법보다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현실적으로 이 사안을 준비를 했냐면 기존에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종교 성직자와 종교인과 종교 기관과 단체를 첨가하는 겁니다. 지금 추가하는 겁니다. 교사나 공무원, 뭐 의사, 뭐 면허 정지로 제재가 되고 또 뭐 심지어는 화물 운전기사부터 택시기사, 가사도우미, 체육 지도자들도 이 관련법에 의해서 이런 성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에 취업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직업군에 목회자를 추가하자는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종교기관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이 직업군, 이 직업과 사업장에서 업무를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법에 근거해서. 근데 교회는 중고등부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미성년 아이들이 대상으로 포함된 집단과 단체이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서 여기에 종교기관과 종교시설을 넣으면 이 종교성직자들의 복직 재취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종교의 자유에 침해가 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가 되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저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갖고 나오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는요. 지금 평화나무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가 뚝딱 만든 것도 아니라 지난 2010년 초부터 거의 10년 넘게 이 법안에 대해서 수많은 토론회가 열리고 기독교 법률가회와 기윤실과 여러 기관과 단체들과 기독교 개신교 단체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설계하고 너무나 많은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종교의 자유라고 해서 이거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그 고민하는 사이에 피해자는 또 나오고 이 전과자들은 또 성직 직무를 또 맡음으로써 또 재발할 위험만 시간을 끄는 방치에 가깝다. 저는 거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이 포스트 한 번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JMS 이단 사입이 포함 성범죄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법.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왜 저렇게 붙였냐면요. 재취업 금지라고 하니까 이제 그 종교 뭐 이단 사입이 교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직자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취업의 의미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아청법을 개정하는 방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거를 되게 어렵게 이 슬로건을 딱 짤 때 뭐 성범죄 종교 성직자 복직을 막기 위한 아청법 개정 막 이렇게 길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기가 쉽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슬로건은 저렇게 짰는데 실질적 내용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독교회복센터에서 대대적인 국민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각 정당에 네. 예, 이것을 국회에서 더 이상 그렇죠. 이미 저희가 법안 초안 그리고 법안 설계는 마무리해 놨습니다. 그것을 갖고 이제 각 정당에서 네. 갖고 가서 당론으로 정하든 법제처에 넘겨서 검토를 하든 네. 공청회를 열든 이제 그것은 국회가 할 일이고요. 최소한도로 이제 이것을 종교계 재량으로 맡기지 않고 입법의 과정으로 갖고 와서 국회가 네. 나서서 이 사안을 주목하고 이 국회 문제로 과제로 삼겠다라는 액션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피해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이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그 기독교회복센터 홈페이지 평화나무 그리고 그 평화나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서명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동참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여기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움직여 주셔야 정당들도 실제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성범죄 이 저지른 그 이단 사이비만뿐만이 아니라 그냥 공식적인 교단에서도 지금 버젓이 그냥 똑같이 목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정당 쪽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유명한 목회자일 경우. 그런데 시민 사회가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정당들도 이제 압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혹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정명석, 뭐 이재록 등 네. 그 이슈가 터졌을 때 이렇게 밀어붙여야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저 어디 주일학교에 자녀를 보냈는데 그 전도사가 혹은 뭐 목사가 이런 부적절한 그 과거가 있다. 네. 아유, 이건 정말 알 큰일 나지 수도 아니겠습니까? 없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사실 성범죄자 그 혹시 그 범죄 이력이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교단 내에서 사실 이게 외국에는 있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교단 내에서 이런 움직임도 있지만 사실 전혀 교단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네. 잘못을 덮고 피해자들을 계속 재생산해내는데 교단이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사회도 이제는 이 정도 이 심각한 문제가 됐다면 성직자의 그 성범죄 그 통계만 보더라도 상당히 그 높은 직업군에 속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법적으로 제정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목회 활동을 다 이름만 바꿔서 교단만 바꿔서 다시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이런 범죄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는 그 왜 그 예전에 이런 광고 있잖아요. 소화제 광고. 아, 네, 그분 유명하셨죠. 예. 네. 자, 이제. 예, 아마 이 상태가 될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은. 그렇죠. 예. 제 영상 이 정의구현 사대단 천주교 정의구현 사대단 분들의 움직임이 이 사이다 소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전주에서 네. 시국 미사를 들이셨어요. 우리 신부님들. 야, 정말 통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또 제가 너무 잘 아는 소리꾼 고양곤 선생도 나오셔가지고 힘차게 또 소리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좀 갔다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영상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돌들이 소리쳐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윤석열, 그는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때가 또다시 오고야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하루아침에 찢어버리고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또다시
일본에 무릎 꿇고 굽신거리며 사과를 구걸하다가 최고급 와규에다 치즈 오므라이스 처먹고 희희낙낙거리는 대통령을 보니 글쎄,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던 하느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외세의 빌부터 구차한 왕권을 유지하려고 이방민족인 시돈의 공주이자 바알신의 여사제인 이제벨과 정략 결혼한 왕입니다. 불의에 항거하는 예언자는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살해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아합과 이제벨은 자신들의 악행을 꾸짖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누가 누구를 나무랍니까? 천공이니 건진이니 하며 그들에게 관저나 집무실을 정하게 하고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다니면서 미신 주술 정치를 하는 대통령,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을 때려잡으며 주 69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대통령, 바쁠 때 바짝 일하고 놀 때 팍 놀자. 그거 참,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강제징용과 위안부는 없었다며 전쟁 범죄를 부인하는 그들, 잔혹한 식민 지배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청한 적이 없는 그들과 우리는 이념과 가치를 같이 하는 동반자이고 미래지향적인 결단이라며 일본의 면죄부를 갖다 바치는 대통령,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의했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그런 기억이 없다는 대통령. 일본은 논의했다는데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거론하면, 독도 문제 건들면 이제 한일 관계는 없어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6살 때 아버지와 일본에 체류했던 대통령은 얼마 전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모든 일본 음식을 좋아하고 일본 드라마는 꼭 챙겨본다네요. 딱 일본 놈이죠. 그러니 무자비한 폭행은 일본이 하고 치료비는 한국 기업이 부담하라는 것이겠죠. 국민의힘 대표 놀이를 하는 걸 보면 룰을 바꾸고 누구는 끌어내리고 어퍼컷을 날리며 친윤 일색으로 당을 사유하는 걸 보니 그동안 나라 전체를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힘있는 사정기관에 온통 검사 출신을 내리꽂아서 명실상부한 검사 독재, 검사 공화국으로 만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당 독재 국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엘리야는 결단합니다. 이 못된 아합 왕과 정면 대결을 해야겠다. 그 유명한 가르멜산의 싸움입니다. 엘리야는 하느님께 청하여 제물로 봉헌된 황소를 불살라버리고 싸움에 승리하고 아합 임금과 이제벨의 졸개들인 거짓 예언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엘리야 예언자 혼자서 그들을 물리치게 한 위대한 힘은 오로지 불의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미국과 일본에는 살랑살랑 꼬리를 치면서 피해자 국민에게는 치유 대신 더러운 돈이나 받아먹고 떨어지라며 윽박지르는 그는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자식들에게 못난 미래를 떠넘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의의 하느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힘으로 끝장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입니다. 이곳 풍남문 광장은 순교의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인 권상련, 윤지충 순교자가 피를 흘린 땅입니다. 또 동학혁명의 김계남 장군이 목숨을 아낀 곳이기도 하고 전봉준 장군은 이곳에서 서울로 압송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지금 어둠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녀상 또 이곳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면서 윤석열의 자격 상실과 퇴진을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마는 전두환의 독재에 이명박의 부패와 박근혜의 무능함을 완벽하게 다 갖춘 윤석열에게 나머지 4년을 더 맡겼다가는 나라 꼴이 어찌 될지 두 나라면 잔소리요 안 보아도 비디오라. 그렇죠 신부님들? 방법은 오직 하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윤석열 퇴진과 함께 묻고 따블로 가는 수밖에는 없던 도리가 없더니가 보더라.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외쳐보는 뒤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태원 참사에서 보았듯이 재난 대비, 대응, 구조, 수습을 위한 공권력을 일신의 안위를 위해 오남용하며 사죄도 사과도 하지 않고 사사건건 진실을 감추고 남을 탓하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원칙을 깨고 전쟁 불사에다 핵무장까지 주장함으로써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키며 극소수의 특권 유지 확대를 위해 남녀노소 각계각층을 벼랑으로 내몰며 탄소 중립이라는 일공동의 과제를 외면하고 한사코 원전 강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시대착오적인 사람. 그는 헌법 준수, 국가 보위, 평화적 통일과 자유, 복리, 민족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심각하게 어겼다. 역사적 퇴장을 명한다.
양심을 지닌 시민이라면 진영을 막론하고 힘을 합치자. 적폐인 보수가 아니요 노패인 진보가 아니라면 약자는 안전하고 강자는 정의로운 떳떳한 나라를 만드는데 성심을 모으자. 지킬 것을 지키고 고칠 것을 고쳐서 이룰 것을 이루는 역사의 현장에서 모두 만나자. 지평의 진단해보는 수준에 들려왔습니다.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한국 사람은 비슷한 트라우마 많은 사이예요. 이 거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내면이 불안정한 거예요. 에 대한 회복에도 저희가 초점을 같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영상으로 사이다랑 소화제를 먹고 왔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벌써부터 모시고 싶었던 분을 그 사이에 모셨습니다. 바른미디어 조미대은 목사님 오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목사님은 JMS 전문가이자 JMS 내에서는 악평자라고. 악평자. 네. 네. 악평자면은 그 A급 네. 공적 공적. 예. JMS 내부에서는 그렇게 불리고 있는 2단 전문가시기도 하신데요. 목사님 넷플릭스 JMS 편 보셨죠?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 뭐 내용이야 다 알던 내용이죠. 다만 이제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지상파에서 다룰 수 없었던 수위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공론화가 되는 데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동시에 이제 이 정도로 공론화가 되었을 때 제가 뭐 몇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공론화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후폭풍이나 현상들을 네.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준비는 돼 있나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고 좀 복합적인 그 뭐 내용은 알고 있으니 나머지 이후의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거기 나왔던 그 얼굴을 공개하고 피해 사실을 이제 공개했던 메이플 네. 씨도 아, 네. 목사님 그 만나 보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쵸. 네. 사실은, 정명석으로 인해서 성범죄를 당하는 여성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다. 당연히 추측은 하고 있었고, 그런 사례들을 조금씩 들어왔던 건 사실이지만, 저희한테 제일 먼저 이 사실이 이제 졌죠. 예. 메이플로부터 이제 또 다른 가까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왔었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했고,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떤 시민사회 단체나 특별히 뭐 기독교회복센터나 이렇게 제가 뭐 몇몇 분들 정말 믿을 수 있는 분들한테만 이런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또 이 문제는 피해자들이
분들이 네. 사실 공론화하기를 원치 않으면 좀 어렵잖아요. 그럼요. 어려운데 네. 또 피해 여성들이 외국인 여성들이 많았어서 네. 국적도 다 달라서 여러 가지 뭐 소통하는 부분도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또 몇몇 피해자들은 갑자기 조금 이제 연락을 또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제 김도영 교수님. 네. 네, 원래 김도영 교수님 제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인데 엑소더스라는 네. 오랫동안 이번에 넷플릭스도 나왔지만 오랫동안 다퉈오셨잖아요. JMS랑. 네. 이제 김도영 교수님하고 오래전에도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그때 김도영 교수님이 안식년으로 외국 나가시기 전에 제가 만났어서 제 기억 속에 김도영 교수님은 외국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 완전히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교수님은 교수님 나름대로 또 피해자들을 수소문을 하고 있었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저희 쪽에 연락 오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그 이후에는 김도영 교수님의 공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옆에서 조금 조려가는 입장이었고 김도영 교수님께서 이제 피해자들 잘 다독여가지고 또 고생 많이 하셔서 이렇게 공론화 과정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네. 정말 대단한 그런 열정과 의지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 JMS에서 받았던 어떤 그 충격, 이렇게까지 이 악마들이 모여 있을 수 있구나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나서신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한 게 그 방송 이후에 지금 JMS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일단 내부적으로는 내부 분열이 가속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보도를 통해서 다들 보셨겠지만 정조은이라는 인물이 네, 좀 후계자. 네, 이인자고 사실은 JMS 안에서는 교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신격화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성령의 분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본체? 분체. 아, 교회에서 쓰지 않는데 뭐죠? 성령의 본체는 따로 있습니다. 저기서 전모 씨라고. 본인은 이제 성령의 본체라고 했었어요. 분체가 뭐지? 하여튼 뭐 이렇게 신격화가 돼 있는 인물인데 또 분체구나. 네, 그거는. 문제는 네. 정조은이 정명석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네. 그렇지.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본인까지 피해가 올 것 같으니까, 성급기를. 예, 성급기를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오랫동안 사이비 종교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의 습성, 그게 뭐냐면 단순한 거짓말 몇 마디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습성, 이게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정조은 씨가 지금 정중하게 서 있는 곳은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거든요. 오히려 그런 어떤 거짓말들이 JMS랑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정조은 씨는 정명석 씨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정조은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치고 나오는 상황이 있고. 그 피해자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제이 언니. 데빌, 그 악마라고 네. 악마라고 표현하더군요. 그 저희한테 뭐 오랫동안 JMS에서 있었던 분들하고 제가 이제 교류를 하니까 뭐 20몇 년 거의 30년 가까이 있었던 분들 정조은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지 뭐 행세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너무 잘 알아서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면피형 발언들이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에서 오래 있었던 습성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는 내부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해서 탈퇴자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다만 JMS 안에서는 제일 지금 단속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2세들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2세들. 친구들. 이단 모태신앙들. 그쵸. 예, 예.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의 미래거든요. JMS의 미래인 거죠. 교회도 지금 다음 세대에 없는데 네, 그 안에서의 미래니까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단속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그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뉴스에서 연일 이렇게 보도가 되면 네. JMS 안에 계신 분들이 네. 대거 탈퇴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네. 또 한편으로는 왜 이걸 탈퇴하지 못하고 네. 거기 또 머물게 되는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탈퇴자분들 많이 이렇게 안내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중독자의 뇌라고 하는 게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합리화를 위해 작동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데 그럼 합리화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자기 상황이에요.
자기가 5년, 10년, 15년 JMS에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그나마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너무 충성하다 보면은 뭐 경력 단절부터 시작해서 학업 단절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자기 상황 때문에 합리화하고 동시에 자신의 모든 20년이라는 인생을 부정해야 되는 결과니까 오히려 합리화하고 거기에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좀 발견한 것들이 하나가 뭐냐 평소에 계속해서 통제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사고를 방식을 해왔기 때문에 변수에 되게 약해요. 변수에 약하다. 네, 변수에 되게 약해요. 이런 변수가 생기면 사실상 사이비 종교 안에서는 수뇌부들이 몇 마디를 가지고 쉽게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오래 했던 정조원 씨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변수에 되게 약해서 실제로 신천지 같은 경우도 모든 행동 자체를 피드백이라 그러죠. 우리 가족이 이걸 알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내가 뭐라고 답해야 돼요?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거든요. 그렇지. 그런 식의 피드백의 생활들을 오래 해온 사람들 그리고 사이비 종교는 어쨌든 단체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들만 모르는 이야기인데 서로서로 감시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통제된 사회 속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변수에 약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교리 변개나 그 단체 입장에서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건 사실상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탈퇴자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나오기 직전에 여기가 진짜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 마지막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사이비 종교는 공포 마케팅을 사용하거든요. 그렇지. 네, 공포 마케팅. 그리고 JMS 같은 경우는 그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딱 나갔을 때 혹시 여기가 진짜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라고 하는 그 두려움도 있고 또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고민하는 친구들이 JMS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가족들하고 등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일부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네. 자녀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부모가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네. 야, 이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거는 단순히 야 저게 문제가 있는데 왜 못 나와 이거는 그냥 단순한 생각이고요. 그렇지. 이런 복합적인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그리고 그가 받아왔던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럼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저 조미든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니까 JMS가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JMS 측하고 지금 소송이 지금 여러 개로 알고 있는데 JMS랑 몇 가지 소송을 진행 중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소송은 다 끝났고요. 소송은 작년인가 재작년 부르지 몇 개 소송하셨습니까? 뭐 10개 넘었던 것 같아요. JMS랑만? 네, JMS랑만. 네. 악평자로 불리실 만한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론 JMS 안에 있는 모든 신도가 저를 알지는 못하고 이제 일부 탈퇴자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었다. 그래서 악평자니까 그 악평자라고 하는 이유는 개념이 뭔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정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단절을 시켰어요. 그게 가능했죠. 네. 근데 지금은 정보를 완벽하게 통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정보를 통제하는 것 동시에 불신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불신을 거짓말이다. 하도록. 거짓말이다. 그럼 이제 JMS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악평인 거죠. 악평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김도영 교수님이랑 저랑 급이 다르겠죠. 그분은 저 공무위에 계신 분이고 JMS 측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사탄인 거죠. 블랙리스트가 있군요. 저는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탈퇴자를 도우면서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저에 대한 악평자라고 하는 교육을 받았다는 것도 있고 재밌는 건 그 안에서 개우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개우지요? 네, 거꾸로 하면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지우개. 그래서 개우지 활동을 하면서 JMS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막 게시 중단하거나 지우거나 이런 것들 역할하는 사람들을 이제 개우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목사님도 그럼 위험 감수하시면서 일을 하시겠어요? 왜냐면 JMS 쪽에서 김도영 교수님이 테러를 당하신 적도 많고 아버님이 크게 또 한번 그렇죠. 예전에 제가 조미든 목사님 한 본지 꽤 됐습니다. 초창기 때 한창 JMS랑 소송 중일 때 가방에 보니까 그 분사기랑 그 봉도 갖고 다니고 주소도 이렇게 좀 못 찾게 그랬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굳이 JMS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이게 몰릴 때 몰린다고 한창 여러 단체로 좀 몰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내부자를 통해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운동은 오래 했지만 그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가방에 넣고 다니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가방에서 꺼내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급습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앞에 이거 아시겠지만은 네. 밤에 무서워요. 그렇죠. 가로등이 네. 없어. 그 갑자기 이제 밤에 무서운데 그 좀 으슥하더라고 분위기가. 아, 예전에 저희 평화나무 요 1층 사무실에 예. 짱돌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글쎄 말입니다. 누가 이 짱돌을 던져서 유리를 눈이 아주 산산조각이 났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네가 김용민이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뒤에서. 그래서 아니요. 그때 너무 미안해하더라고 뒤에서. 죄송합니다. 보통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5번 이상 들었죠. 이 얘기. 사실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이 이단 테러 위험 얘기 나올 때마다 아니요.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게 되는데. 근데 목사님 네.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고 너무 자극적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 사실 다큐멘터리에서 좀 더 다뤄줬으면 했던 부분은 네. 그렇다면 JMS가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하고 네, 네. 어떻게 세력을 넓혀가는지 우리는 어떻게 조심하고 네. 무엇을 경계하면 되는지 네, 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듣고 싶었어요. 저 아무래도 뭐 다큐에서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고 네. 혹은 본인들이 더 집중하고 싶었던 영역이 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포섭하는지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네. 그거와 동시에 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던 것은 도대체 저런데 왜 가는 거야라는 본질적 부분인데 그렇죠. 사실 그 모든 내용을 담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분들은 뭐 그렇게 집중을 하셨는데 뭐 저는 그 말씀을 드려요. 이건 JMS뿐만 아니라 뭐 네. 신천지도 그렇고 예방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하다. 들어가면 나오는 과정은 단체마다 이제 성격이 틀려서 나오는 과정은 조금씩 다른데 네.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예방하는 방법 비슷한데 그래서 저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혹시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접근했는데 요게 JMS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요게 신천지에서 쓰는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요런 어떤 질문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지만 저는 이 질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쓰는데 때로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포섭을 합니다. 왜냐? 이제 이 사람들은 늘 항상 자유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면 가운데 내가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두려움과 불안감.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이비 같은 경우는 영생에서 끊어진다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그래서 전도 못하면 벌금 내게 하는 곳도 있고 점수제 도입하는 곳도 있고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신천지가 10만 원씩 낸다면서요. 전도 못하면. 1년에 110만 110만 원씩 그때 내게 했던 적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신천지 신도예요 아니면 뭐 사이비 종교 신도인데 늘 그렇게 공포심에 이제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네. 열심히 포섭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단체를 이탈하던가 아니면 그 단체에서 남아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나와 있는 방법 플러스 신도들의 일탈 행동 거기에는 때로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하고 그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용인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합리화 괜찮아. 이렇게 해서 우리 단체가 유지되는 것, 이렇게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 이거는 비단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JMS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이비 종교 단체가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유발시키는 공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거보다는 되게 단순해요. 저는 보이스피싱에 비유를 하거든요. 늘. 보이스피싱. 한 번만 확인해 보면 돼요. 내가 간 곳을.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중독자들이 뭐 디모데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알코올 중독자들이 중독으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조절하면서 술 마실 수 있다. 그렇죠. 네. 그 확신이 있죠. 네, 확신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듣고 판단하면 되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만 접어두시고 뭐 일평생 한 번도 포섭을 안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교묘하니까 내가 한 곡 괜찮아? 이거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제발 그거 한 번만. 네. 포섭했던 방식 네, 이런 것들 네. 기억하셔서 네. 사실 검색만 좀 네, 하는 그럼요. 한 노력을. 번만 하시면 돼요. 네. 또 지금 3월이잖아요. 아, 그쵸. 대학가에서도 또 경계해야 될 게 있다고 들었어요. 대학가는 아무래도 이제 위장 동아리가 참 많죠. 네. 예, 뭐 축구하고 싶어서 갔는데 구성원들이 전부 다 뭐 사이비 종교 신도라든가 예,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이것 어떻게 예방합니까? 그럼 동아리 다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혹시나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모임이나 교회나 유도됐는데 이제 뭐 괜찮은 곳 맞냐라고 한번. 그러니까 저희 그 딸아이가 있는데 네. 저희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둘 다 초등학생이거든요. 네. 제가 있는 지역이 그 이단들이 되게 많아서 이단 모태신앙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제도 얘기하는데 학교에 친구 하나가 자기한테 접근해서 요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 좋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해주면 네. 제가 이제 교육을 해줄 수 있잖아요. 요런 확인, 요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넌 뭐라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도 좋아. 이렇게 답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된다라고 하면서 가벼운 교육들을 해줬는데, 결국 이런 상황들을 다 봤을 때는 보면, 네.
확인입니다. 확인. 검증. 한 예. 번만 더 네, 확인하고. 네, 요거, 그쵸. 예. 보이스피싱도 입금하기 전에 여러 번 확인하다 네, 보면 네. 아니구나 알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확인입니다. 확인. 이거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입금하기 전에 확인해서 낚이지 않듯이 네. 예, 이단 사이비 종의 정신을 넣기 전에 네. 한번 확인하는 빠지기 게 전에. 네. 포인트다. 네, 그럼 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JMS 안에 네. 내 가족이 있다. 네. 이러면 정말 빼기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랑 인연을 끊겠다는 둥, 뭐 싸워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그렇죠. 사실 제일 난감한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뭐 그런 사이비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라는 매뉴얼 자체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 중에도 거기가 JMS가 사기판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족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찾아서 이번에 넷플릭스 다큐라든가,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알고 싶다 벌써 오래전에 나와서 한번 크게 이슈가 됐어요. 네네. 정명석이 구속되고 출소하면서 또 한 번 이슈가 됐고, 두 번째 구속되면서 이슈가 되고, 넷플릭스 통해서 또 이슈가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탈퇴하지 않은 사람들은 강성 중에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오기가 힘들어서 거기 있는 가족들은 연을 끊기보다 우리 가족 지키고 싶어 라시는 분들은 계속 거기에 출석하면서도 틈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탈퇴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오고 나서의 생활도 네, 네. 그게 더 어렵다고 해요. 네. 그냥 나오기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줄 알았는데 더 네. 시달리고 더 고통받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윤도 목사님 또 탈퇴자들을 지금 관리하고 회복을 위해서 돕고 계시기 때문에 이 탈퇴자들을 직접 만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가장 시달리고 있는 고통 그리고 현실적 문제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종교적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교리적 혼란이라는 게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JMS 같은 경우는 나름의 20개론, 30개론 그들의 나름 신학이 있고, 또 이미지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를 통한 교육이 많다 보니까 나와서 첫 신앙이 정명석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라는 친구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교회를 가고 싶을 때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동시에 오랫동안 그런 교리들을 듣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자꾸 거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교리가 안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JMS는 계시, 뭐 신비 체험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밥 먹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지금 왜 이런 인상이 나한테 벌었지? 이런 사고방식들이 되게 강해요. 의미부여들이 되게 그만 처먹으라고 게시해 주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런 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게 해석하고 의미부여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가다가도 갑자기 하늘에 구름이 어떻게 보이면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나한테 계시하고 계셔라고 하는. 근데 거기가 잘못됐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내가 느꼈던 이 모든 것은 다 뭐야?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기가 종교가 없을 때 종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때 심지어는 JMS 가라라는 음성까지 듣고 간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야. 네. 그런 사람들은 나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때 그게 뭐였어요? 근데 차마 저는 그 앞에서 스탠다드한 종교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하나 때문에 30년을 거의 인생을 거기서 바쳤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야, 그거 사탄의 음성이지.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의 30년 인생은 사단한테 부정당한 부정당한 인생이에요. 저는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들어주고 그럼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교리적 혼란을 위한 극복을 제가 이제 돕고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JMS 탈퇴자분들하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모임들을 계속 해왔고, 저희 3월에도 새로운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퇴자분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심리적인 부분이죠. 이건 모두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나오니까 내가 믿었던 거에 대한 그 배신, 분노, 억울함, 동시에 현타가 오기도 해요. 수치심이 오죠. 오고 동시에 내가 제일 친한 친구 데려갔는데 나만 나왔으니까 죄책감.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심리적 불안감들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좀 필요해서, 이거는 제가 늘 뭐 카이로스 와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JMS에만 너무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을 해야지만 이 문제를 좀 극복할 수가 있어요. 특히 거기 있던 분들, 이탈하신 분들, 그러니까 막
이런 분들을 조롱하지 말고. 네네. 저희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누구나 심약해지면은 그런 종교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태어나자마자 그 종교였으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또 신앙에 어떻게 보면 진실하고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일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종교교육을 받지 못해서 네. 의심하거나 생각하는 과정을 우리 자체가 거세당해 버렸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런 어떤 막 그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이런 것들이 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청각적인 거에 찌들어 있다가 일반 교회 가면 그냥 설교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린이들 교육할 때 우리가 되게 쉽게 그려진 성경 그림들 보여주는 게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성화나 명화의 여러 장면을 여러 장르로 그려진 장면들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에게 그 신앙 바른 신앙을 갖는데 좋지. 한 예수님이 긴 머리에 수염난 백인의 그 지팡이를 짚고 계신 이 이미지로만 가져가다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그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주일학교 가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불 떨어진다고 막 마귀랑 사람들이 지옥에 불타는 그림을 막 이렇게 펼쳐주고 인형극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탈퇴자들의 사정이 각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는데 저 머저리 같이 뭐 무식하게 저 바보같이 저기 갔다라고 막 하면서 저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왜 목사님 도대체 저렇게 넷플릭스까지 나왔는데 왜 저러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손에 왕자 그리고 나와도 온 국민의 절반이 그 사람 뽑았는데. 아니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거 보면 모르겠냐.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넷플릭스 다큐가 여러 가지 뭐 어떤 여성들의 어떤 선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자극적인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탈퇴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입견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제가 JMS 집단이 정말 나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물론 다른 사이비도 비슷하겠지만 정명석을 위시로 한 그 수뇌부에 대한 지금 비리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수뇌부는 진짜 악질이에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교육했냐면 더욱 주님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엄청나게 성결과 거룩을 강조시켰어요. 그래서 심지어 커피랑 콜라도 안 컵라면 이런 거 안 먹었었어요 옛날에. 왜 못 먹게 합니까? 몸에 나쁘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몸에 나쁘니까 커피, 콜라, 컵라면 이런 것까지 못 먹게 하면서 거룩과 성결을 강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수뇌부 입장에서 자기들의 타락을 반대급부로서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겠죠.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고 착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볼 때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비판보다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 지금 우리 많이 겪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해해볼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탈퇴자들에 대한 너무 정죄나 마녀사냥, 선입관들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목사님 아까 잠깐 앞에서 소개했었는데 기독교 회복센터에서 성범죄 종교 성직자들 재취업 금지법 이 발의 추진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법안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시민사회의 차원에서 시민분들이 이런 JMS 같은 집단을 뭐 예방하고 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몇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종교계에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고 또 언론 같은 경우도 기사를 쓸 때 어떤 가십거리나 소모적인 어떤 컨텐츠가 아니라 좀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피해자들에게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언론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피해자들한테 들리니까. 근데 뭐 실컷 인터뷰해놓고 보니까 갑자기 뭐 자기를 이상하게 아니면은 좀 너무 자극적인 것만 나오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또 숨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피해자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언론의 어떤 정확한 공정한 보도들이 필요하고 또 종교계에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간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되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압수수색 한다고 난리지만 이건 결국 등 떠밀려서 하는 꼴인 거죠. 왜냐하면 정명석이 감옥에서 출소하고 난 이후에 전자발찌를 차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정명석에게 내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습니다라는 고소가 메이플 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정명석을 한 번도 소환을 안 했어요. 조사를 안 했거든요. 찾은 사람이 똑같은 동일 범죄를 저질렀는데 10년형을 살고 나와서 전자발찌를 찾는데 그 사람한테 피해를 당했다는 복수의 여성이 있었는데
조사를 몇 개월 동안 안 하고 오히려 고소인들만 주구장창 불러가지고 네,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겠죠. 골치 아파져서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리고 이거 저도 이제 참고인 관련해 가지고 뭐 전화 통화로 잠깐 이제 청계랑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걸 정명석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공무원, 공조자들, 공범들이 분명히 존재하니 이번 계기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상황이 달라진 건 넷플릭스를 통해서 국민적 공분이 생겼다는 이거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내부에서 폭로전이 좀 나오긴 하니. 그러니까 바로 또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것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수동적이다. 그래서 뭐 시민사회 노력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구조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맞물려야 되는 문제지 누구 하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검찰은 그 이단 사이비 교주 같은 그 영매들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음모론적 내피셜이 오히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와 정치 세력이 결탁하면서 서로 이득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표가 우선 제일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이 이단 사이비 그리고 이 이단 사이비를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유권자로만 보는 거예요. 표로만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더 이단 사이비일수록 동원할 수 있는 그 표와 이 한 번에 탁탁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건드려서는 이득될 게 없다라는 인식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또 이게 뭐 양쪽이 표가 막 확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JMS 신도들이 총 대략 추산 한 몇 명 정도, 뭐 신천지는 35만인가요? 3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치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도들조차도 이해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오랜 시간 그 안에 있었던 탈퇴자분들조차도 이해도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뻥튀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들을 종합했을 때 정점을 찍었을 때가 그 사람들은 10만이라고 홍보를 했지만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5, 6만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그냥 저도 탈퇴자들을 통해서 수소문해서 얻어낸 결과 정도. 그렇습니다. 아까 그 성범죄 종교 성직자 재취업 금지법 얘기하면서 막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반론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선 관련해서 좀 법안이 좀 있었다고. 종교의 자유는 만능이 아니거든요. 물론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20조 1항이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의 어떤 자유를 포함하고 있어요. 뭐 선교할 자유라든가 다른 종교의 어떤 것들을 비판할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생교 기억하시죠? 조희성 씨. 조희성 씨 사건에 영생교 조희성. 자기 살인교사해서 그때 논란이 됐었죠. 결국 감옥에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영생교 사건의 판결문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문이에요. 왜냐하면 1995년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선고를 하거든요. 자, 여러 가지 취지, 자기가 무슨 뭐 재물을 받으면 뭐 귀신을 소탕해 준다부터 시작해서 영생교 조희성 씨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한 취지의 설교를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신도를 기망했음이 분명한 이상 이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그러면 종교의 자유의 종교의 자유 한계를 일탈해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헌법 37조 2항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한계를 넘어서서 누군가의 어떤 국가 안전 보장이라든가 질서 유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익이라든가 공공 복리의 것들을 해치게 되면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이게 사실 95년도에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판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했을 때 성범죄자가 그죠? 아동들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해서 또 뭐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공익으로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얘기했던 게 이게 바른미디어에서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종교의 자유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공익을 해치는 순간 그럼 헌법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한 거예요. 네. 법이 왜 있습니까? 네. 그 세상에 좋은 가치들이라 하더라도 이 도를 넘었을 경우에 변질되면은 그 제동 걸려고 법이 있는 거예요. 예. 세상 법 위에 하나님 법 있다 막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개소리지.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법은 최소한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최소한도 못 지키는 신앙인이라면 그건 하나님 운운할 수 없는 차원인 거죠. 저는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어요.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일탈 행위를 절대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헌법이 보장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문제에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조희성이 거론되면서 조희성이 다시 요즘 부각되고 있어요. 그 무슨 뭐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데스메탈. 모르시는구나. 그때 그저 우리 조희성 노래 신주의 영광은 근데 이게 그 기성 교회에서도 가끔 보는 풍경이에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데스메탈 그로울링 창법이라고. 저 지금 락커들한테 거의 교본과도 같은 조희성. 그 성대를 끌어서 그 거의 뭐 음이 하나인데 그 창법은 옛날에 그 약간 걸걸한 목소리를 그 은혜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기도 많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목소리다. 그랬으면. 조희성 씨의 버금가는 그 빛과 진리 목사님도 엄청난 그 소유자십니다. 바른미디어 영상이 또 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창법을 보시면 행진, 행진 음정은 잘 못 맞추더라고요. 그것도 좋다고 또 거기서 뭐 그냥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아니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조희성이 아니라 정명석은 뭐 무슨 비키니를 보내라, 잠자리 들어와라. 이게 이단이면은 정통은 빤스를 내려라. 똥 먹어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정통이라고 하는 데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야, 무슨 차이가. 나 참. 그래서 내가 대단히 나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 저렇게 이단들에 빠지는 한심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하고 자꾸 본인을 이렇게 더 나은 사람 또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더 명확한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비슷한 일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기독교 회복센터에게도 큰 관심사이기도 한데요. 이 탈퇴자들이 일상을 회복해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그리고 또 건강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교리 공부를 이제 통해서 또 심리적인 그 케어를 통해서 회복을 돕는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탈퇴자를 만났을 경우에 이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 많이 없으시면 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의 회복을 위한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교회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문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평안한모나 기독교 회복센터에 연락하시고 이런 루트가 마련되잖아요. 창구가 마련되는 게 중요한데 과연 그런 창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가? 전인적으로 한 사람의 어떤 사이비종교 탈퇴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 안에 구축되어 있는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먼저 순서인 것 같고 그러려면 공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감.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인 거죠. 다만 이제 늘 항상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니 사이비종교 자기가 두 발로 갔는데 왜 우리가 도와야 돼? 라고 하는 측면의 어떤 공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고 동시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따라 2세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2세들은 자기가 간 게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한 공감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를 통해서 공감되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에 뭐 찾아갈 데가 없잖아요. 저희 같은 기관이나 이런 문제를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기관들에 연락하시는 것 외에 본인이 실제적으로 뭔가 그를 위해서 뭔가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장기 플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통한 근데 그래서 지금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지금 종교성직자 재취업 금지법도 이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이런 법안이 만들어질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만
뭐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희망회로만을 돌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나 하나 먹고 살기 바빠요. 많은 분들이. 예.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정제는 하지 말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예, 적어도. 네. 너무 정제는 하지 말고 너무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진 말자.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분들의 전인적인 회복을 돕는데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데 일조할 수 없다면 네. 정죄나 네, 정죄나, 차별적인 예. 시선을 갖지 말자는 네. 그런 말씀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JMS 탈퇴자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그 목회자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네. 저희 평안나무 기독교 회복 센터에서 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종교 중독 회복 강좌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JMS 탈퇴자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밖에 이단 사이비 피해자분들 그리고 교회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곤란에 놓여 있는 계신 분들 그리고 또는 신학생분들서부터 목회자분들까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충을 겪고 계신 네. 분들 예방이나 그리고 대안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충분히 해드리고 또 차후에 교육 이후에 또 질의응답 시간과 그리고 각계 전문가분들과 또 상담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입니다. 네. 내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나눔교회에 저희 기독교 회복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평안나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교 중독 회복 강좌 아까 중간 영상에서도 홍보 영상이 한번 나갔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저희가 무료로 매달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이 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님 JMS 탈퇴자분들을 계속 케어하고 돕고 계시는데 이 혹시 방송을 보신 네. 제목이 요새 이제 JMS자가 들어가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찾아보시다가 또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거든요. 네네.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님께 유튜브 그리고 포탈에 바른미디어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평안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도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를 검색해 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바른미디어 조미든 목사님께도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목사님 모시고 이제 JMS를 비롯해서 이단 사이비 이 지금 문제들도 여쭤보고 싶은 것들 많이 여쭤봤는데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카이로스 시청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선이다. 싶어요. 네, 요즘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넷플릭스 이후에 저희한테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한테 JMS 탈퇴자들 탈퇴를 고민하는 분들 진짜 많이 연락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다들 사정이 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또 그냥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걔 중에는 진짜 그냥 뭐 동생 뻘 되는 친구들도 있고 실제로 저랑 제 동생이 나이 차이 좀 많이 나요. 네. 딱 제 또래, 제 동생 또래 친구들인데 네. 동생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런 문제 하면서 너무 제 개인적인 감정을 이입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에 계속 그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냥 안쓰러워서 근데 이 안쓰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방이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걸 해서 이루어지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조그만 부분만 좀 잘 확인하고 검증만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니까 좀 건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상 그리고 삶을 좀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다. 그 중간에는 예방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경각심 그렇게 가지시면서 생활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중에 보이스피싱 많이 마음에 남습니다. 보이스피싱 확인하시는 것처럼 한 번 더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과 또 사회생활 또 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종교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조미든 목사님 그리고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김딩고대 목사님과 함께 JMS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또 저희는 다른 또 다양한 소식 가지고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